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숙종실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종은 19대 왕이십니다. 1661년 태어나셔서 1720년에 승하하셨습니다. 숙종은 현종과 명성, 왕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로서 휘는 순입니다. 그래서 이순이 되겠습니다. 자는 명보입니다. 숙종은 1674년 8월 14세에 즉위하여 1720년 59세로 죽었습니다. 묘호는 숙종이고 능은 명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영두동 서원웅에 모셔져 있습니다. 숙종실록. 숙종실록은 숙종의 제2위 기간인 1674년 8월부터 1720년 6월까지 역사를 기록한 것이며 모두 65권 73책으로 된 활자본입니다. 숙종이 죽은 반년 뒤인 경정 즉위년 1720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영조 4년 1728년 3월에 완간되었습니다. 실록 편찬은 1720년 경정 즉위 11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728년 영조 4년 3월에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8년이 소요된 것은 숙종의 제2위 기간이 47년이나 되는 기사의 분량이 많았고 편찬 도중 노란과 소론의 정쟁으로 신임 옥사가 생기는 등 전국이 요동치면서 편찬 책임자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숙종 6년엔 경신황국, 15년엔 기사황국, 20년에는 갑술황국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그때마다 남인과 서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득세했고 그런 와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숙종 6년에 왕비 인경 왕후 김씨가 죽자 이듬해 계비 민씨가 왕비로 책립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아들을 낳지 못하자 후궁 수건 장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아 숙종 14년 10월에 왕자를 낳았습니다. 숙종 15년 정월에 왕자를 원자로 책봉하고 장씨를 희빈으로 봉하였습니다. 1689년 인현 왕후 민씨는 배출되면서 장희빈이 중전으로 올랐습니다. 이때 송시열이 인현 왕후가 정기 때문에 후사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출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숙종은 송시열의 관직을 삭탈하고 서인 일파를 내쫓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인들은 송시열을 제주 위리 안치시켰다가 6월에 정읍으로 옮기는 도중에 사사시켰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패비 민씨가 왕비로 복위되고 왕비 장씨는 희빈으로 강봉되었습니다. 또 호소와 호남 지방에 시행하던 대동법을 영남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상평, 통보, 다른 동전도 주조하였습니다. 또 서원의 중첩 설치를 금지하고 서북인의 임용을 장려했습니다. 숙종 38년 1712년에는 백두산 분수령 압록강과 두만강이 갈라지는 곳에 정계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숙종실록입니다. 숙종실록 장막과 차일의 비화. 1679년 6월 영의정 허적이 허목의 상소에 반대해 한양 성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숙종은 당파 간의 불화가 심한 것을 비판하면서 사사로운 의견으로 자신들의 파당을 지지하면 중불로 다스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680년 3월 탕남의 영수 허적은 자신의 할아버지 허참에게 시호가 내려지자 축하연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허적의 집엔 조정의 관리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김석주와 숙종의 장인 김만기를 초청하려고 노력했지만 김석주는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허적의 서자 허견이 무사들을 모아
서인들을 없애려고 한다는 소문이 장안에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김만기는 독사를 염려해 다른 사람의 술잔으로 술을 마셨고 안주로 나물만 먹었던 것입니다. 그날 비가 몹시 내려 숙종은 내시에게 궁궐에서 쓰는 장막과 차이를 허적의 집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내시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상감마마, 허적은 벌써 그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숙종은 내시에게 허적의 집에 찾아가 상황을 살피라고 명령했습니다. 허적의 집에서 돌아온 내시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그들은 기세가 마치 하늘을 찌른 것 같아 싸웁니다. 이 말을 들은 숙종은 괘씸하게 생각해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세력을 조정해서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바로 숙종은 장인 김만기를 훈련대장으로 신여철을 총용사로 임명한 후 철원으로 기양간 김수항을 조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재승, 조직염, 낭고만 등을 요직에 등용시켰습니다. 이것을 경신황국이라고 합니다. 남인이 조정에서 쫓겨갈 무렵 정원노와 강만철의 고변이 숙종의 귀로 들어왔습니다. 허견이 복성군에게 지금 전하께서는 젊은데도 몸이 자꾸 불편하시고 세자까지 없기 때문에 만약 불행한 일이 닥치면 복성군께서 대통을 이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자 복성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허견이 반드시 당론을 타파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은 이 말을 듣자 등골이 오싹해 곧바로 고변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주상께서 영상을 신임하시기에 감히 고변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허적의 서자인 허견이 복성군을 끼고 역모를 도모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숙종은 도성의 경비를 엄하게 하고 국청을 설치했다. 허견과 복성군은 국청에서 자백했다. 허견은 군기시 악길에서, 복성군은 당곡에서 교살형에 처해졌다. 허적은 선왕을 모신 대신이라며 벼슬만 빼앗았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것은 숙종의 외삼촌 김석주가 만들어낸 사건이다. 이런 고변서를 제출한 정원노는 김석주의 밀정이었다. 조정에서 남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김석주가 꾸민 계략으로 삼복의 변이라고 한다. 이 사건을 경신대출척 혹은 경신황국이라고 부른다. 숙종실록입니다. 경신대출척 사건. 인경 왕후 김씨는 서인 광성부원군 김만기의 딸이다. 현종 11년 1670년 11세 때 세자 빈위로 간택되어 이듬해 3월 왕세자 빈위로 책봉되었다. 1674년 숙종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왕비가 되었고 숙종 2년 1676년 정식으로 왕비에 책봉되었다. 숙종은 인경 왕후가 서인들의 힘으로 중전이 된 것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절세 미인의 심성이 고왔기 때문에 차츰 정이 들어갔다. 숙종은 동공 시절 인조의 계비 장렬 왕후 조대비의 나인 장씨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숙종이 왕위에 오르자 장씨는 숙종에게 접근했다. 그러자 숙종은 그녀의 숙소를 수시로 출입하게 되었다. 그때 인경 왕후는 장렬 왕후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상께서 보잘것 없는 나인의 초소에 자게 둔다는 것은 왕실에게 누가 될까 걱정이 되옵나이다. 그래서 초소를 따로 정해주심이 옳을까 해서 아랜나이다. 이후 장씨 초소는 응향각으로 옮겨져 왕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왕비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장씨는 왕비 김씨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었다. 장씨는 틈만 나면 숙종에게 인경 왕후가 욕을 하고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거짓말을 이간질했다.
숙종 5년 1679년 늦가을 장렬 왕후가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장씨를 집으로 내쫓았다. 그러나 장씨는 뉘우침이 없었고 중전 인경 왕후를 원망하고 있을 때 동평군이 찾아왔다. 그는 조사석이 조대비의 마음을 돌리려 힘쓴다며 다시 궁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석은 여러 관직을 거친 서인 중에 강직한 성품의 인물이다. 그는 동평군과 인척지간이며 또 조대비의 친정아버지 사촌 아들로 재종 동생이기도 했다. 장씨는 동평군과 조사석의 공작으로 다시 궁궐로 돌아간다는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던 이듬해인 숙종 6년 1680년 봄에 경신대 출척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삼복 형제와 허적과 허견 등 남인들 대부분이 조정에서 제거되었다. 이때 동평군과 조사석은 근심하고 있어 장씨가 궁궐에 들어오는 운동을 중단했다. 그러던 중 조사석은 예조 판소로 승진되자 또다시 장씨의 궁궐 복귀를 슬그머니 시작했다. 숙종 6년 1680년 10월 인경 왕후가 만삭이 된 채 갑자기 죽었다. 그녀의 죽음에 오직 장씨만이 기뻐했다. 인경 왕후는 장씨의 질투와 모함에 시달려 일찍 죽었던 것이다. 그녀는 고양시 덕양구 영두동 소능 능력의 익능에 묻혔다. 이듬해 서인 세력인 영양부원군 민유중 딸과 숙종의 가해를 올렸는데 그녀가 숙종의 계비 인현 왕후 민씨다. 그러나 숙종은 어머니가 간택한 후 인현 왕후에게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죽은 인경 왕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본 어머니 명성 왕후와 증조 할머니 장렬 왕후는 문득 쫓겨난 장씨가 생각났다. 때마침 재종 동생 조사석이 장씨를 입고시킬 것을 권유했다. 그래서 장렬 왕후는 장씨를 궁궐로 불러들였는데 숙종이 지나치게 장씨를 탐닉하자 왕대비 명성 왕후가 노했다. 상감이 승하한 중전으로 상심했다는 것도 헛말이구나. 더구나 장씨가 과거 현덕한 중전을 모함한 계집이 아닌가. 지금 당장 궁궐에서 쫓아내어라. 그래서 장씨는 다시 쫓겨나고 말았다. 그러자 숙종은 장씨에게 어머니 노염이 풀리면 다시 불러드리겠다고 하면서 이별했다. 이렇게 쫓겨난 장씨는 인조의 5째 아들 승성군 부인 신씨의 배려로 그 집에서 살게 되었다. 숙종 7년 1681년 숙종의 계비 인현 왕후 민씨가 15세의 어린 나이로 왕비로 간택되었다. 계비 인현 왕후의 단점은 지나치게 예의가 바른 것이었다. 그런 관계로 인현 왕후와 숙종은 첫날 밤부터 사이가 벌어졌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대비의 배려로 숙종은 인현 왕후와 지내다가 그녀에게서 현숙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것이다. 한편 장씨는 숙종이 새 중전과 첫날 밤부터 다퉜다는 말에 기뻐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임금이 중전에게 정을 붙인다는 소식에 분함을 참지 못했다. 숙종 9년 1683년 12월에 대비 명성 왕후가 죽자 인현 왕후가 궁중의 사실상 어른이 되었다. 이때 조정은 서인들이 득세했고 민심은 여전히 흉흉했다. 영의정 김수왕은 더욱 강경해 임금도 꺾을 수가 없었고 숙종이 믿었던 대비의 사촌오빠 김석주가 당파를 일으켜 다른 계파를 배척하고 부귀와 영달만 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숙종은 3년 전 경신대 출척 때 영의정 허적을 죽인 것이 후회스러웠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장씨는 대궐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때 명성 왕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은 대궐로부터 좀처럼 소식이 오지 않았다. 이때 장씨를 궁궐로 다시 불러들이기를 원했던 숙종은 장렬 왕후를 설득하여 마침내 승낙을 받았다.
인연 왕후에게 후사가 없자 26세의 숙종이 장씨에게 집착했다. 그러자 서인들은 불안을 느껴 서인 출신 집안에서 후궁을 뽑아 후사를 있게 하자고 했다. 숙종 12년 1686년 2월부터 간택령이 내려져 3월에 영의정 김수왕의 종손녀가 간택되었다. 후궁으로 간택된 김씨는 김수왕의 형 김수홍의 아들 김창국의 딸이었다. 수구이에 봉해진 후궁 김씨는 몸이 허약해 숙종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인연 왕후와 가깝게 지냈다. 경신 대옥의 비밀. 숙종실록 감출인 야사입니다. 숙종은 즉위한 후 부왕 현종이 빈천하는 시각까지 아버지 대신 의지하고 믿으라고 부탁했던 허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허적이 사약을 받고 죽게 되자 가족까지 몰살 당한다는 것은 권력 욕심 때문이었다. 허적은 현종 말년에 영의정에 올라 숙종을 추대한 후에도 영의정으로 있었다. 그는 서인들을 몰아내고 남인의 세력을 펼치려다가 변을 당하였다. 서인들은 허적이 세력을 확장하고자 할 때 그를 해치려고 약점을 찾았지만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허견을 조사했다. 이를 눈치챈 허적은 아들을 불러놓고 조심하라고 타일렀다. 이것도 불안해 신복으로 하여금 아들을 감시하라고 했다. 어느 날 허적은 아들 허견이 네 집 양가지 규수를 간통했다는 말보다 놀란 것은 복선군이라는 종치를 내세워 역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허적은 아들을 불러서 물었지만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했다. 그러던 중 허견은 옛날부터 역관 이동구의 딸 차옥에게 반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이 차옥은 역관 서현암의 며느리였다. 그래서 허견은 이 차옥을 자신의 품 안에 넣어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허견은 시중에 갑자기 차옥이 생각나 계략을 꾸몄다. 그런 후 결혼식에 참석한 그녀를 거짓으로 깨어내 능욕을 했던 것이다. 능욕을 당한 다음날 아침 기회를 보아 도망가려고 했지만 철통 같은 감시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차옥은 이웃과 시집에서 알게 될까봐 노고심 조사하며 사흘째를 보내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허견은 차옥을 집으로 데려다 준다며 가마에 태웠다. 얼마 후 가마꾼들이 쉬어가자며 가마를 내려놓았다. 한참을 기다려도 가마가 움직이지 않자 차옥은 밖을 내다봤다. 가마꾼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 차옥은 얼른 밖으로 나왔는데 그곳은 사동 친정집 대문 앞이었다. 차옥이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친정 부부는 깜짝 놀라며 이유를 물었다. 차옥은 하인들을 물린 후 울면서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백방으로 사람을 놓아 가마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가마 주인을 찾았는데 주인은 사직골 허대감이 빌려갔다고 했다. 그러자 이동구는 벌써 그가 누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세도가인 재상이라 그저 참을 수밖에 없다며 분기를 억지로 참았다. 그날 허견이가 이 차옥을 데려간 곳은 청풍 부원군 김우명의 첩 예정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청풍 부원군이라고 하면 현종의 왕비 명성왕후 김씨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다. 즉 숙종의 외조부다. 예정은 허경의 처예형과 의형제 지간으로 허견의 집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당시 서인과 남인은 서로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염탐해서 무슨 단서를 얻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예정 역시 서인 김우명을 내탐하기 위해 보낸 첩자였다. 예정에게 홀딱 반한 김우명은 그녀를 첩으로 삼아
새로 집을 장만해 놓고 살림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김우명이 죽자 접시를 면하게 된 예정은 다시 허견의 집으로 드나들었다. 허견의 아내 예형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예정의 집에다 심부름하는 계집아이를 접자로 들여보냈다. 어느 날 접자가 와서 구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이튿날 예정은 평상시와 똑같이 예영을 찾아왔다. 이때 허견은 시골에 가고 없었다. 냉면으로 반참이 들어와서 맛있게 먹은 예정은 추워서 떨고 있었다. 그러자 예형은 하인을 시켜서 생강차를 끓여오라고 한 뒤 예정에게 입을 열었다. 아우님, 옥동자를 낳아보고먼 이렇게 더운 방에서 춥다고 떨고 있으니 형님도 별말을 다 하십니다. 하늘을 올라가야 별을 따지 않겠소. 우리 대감을 어째서 자네 집 건너방에 사흘씩이나 묵혀 두었나. 자네 할 말 있으면 해보게나. 이렇게 두 사람의 싸움은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예형은 한층 더 호통을 치면서 예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넘어지고 말았다. 예정은 넘어지면서 장지의 입이 부딪혀 이빨 2개가 부서졌다. 이런 싸움이 있었던 이듬해 봄, 청풍 부원군의 조카 김석준은 죽은 숙부의 예정을 생각해 서숙모가 되는 예정을 가끔 찾아가서 위로했다. 그러다가 김석준은 예정이 예형과 싸우다가 이빨까지 부러진 것을 알았다. 예정을 만난 김석준은 허견의 집을 은밀히 연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래서 예정은 다시 예형을 찾아가 사과를 하고 두 사람은 전과 같이 친해졌다. 김석준은 예정을 통해 허견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알게 되었다. 즉 허견이 매일 만나는 사람은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복성굴이라는 종실과 가장 친하다는 것이었다. 김석준은 의관을 차려입고 상동에 사는 한성 자윤 낭구만을 찾아갔다. 김석준은 허견에 대한 것들을 낭구만에게 들려주면서 이 기회에 허견을 내쫓고 서인들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낭구만은 동인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다. 그는 이런 상소문을 올렸다. 신이 들은 소문에 청풍부원군 김우명은 이미 작고했지만은 그의 부실 오씨 예정이 아직 옛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씨는 허견의 처홍 씨와 결의 형제를 맺은 사이옵니다. 그런데 허견의 처홍 씨는 항상 제 집에 들던 오씨가 자신의 남편과 정분이 났다는 오해로 마구 때리고 싸웠습니다. 싸움 중 오씨는 앞니 2개가 부러졌습니다. 부원군의 첩은 비록 천인이지만 중전의 서모가 되는 분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둬야 옳겠습니까? 따라서 이 상소문으로 또다시 조정이 시끄러워지자 이튿날 허적이 사연을 밝혀 상소했다. 신의 소자 허견의 처는 죽은 홍순면의 첩의 딸로서 성품이 개팍하고 결혼도 속였습니다. 그간 결의 형제라는 예정이란 여자와 친하게 지냈다는 말은 들었지만 서로 간에 싸움을 했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아마 그의 성품이 흉패해서 그런 좋지 못한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에는 우윤과 신정이 다시 상소를 올려 이차옥 사건을 놓고 공방했다. 임금은 그 상소를 포도대장 구일에게 주며 사실을 조사하라고 했다. 어명을 받은 구일은 당장 허경과 차옥을 잡아 가두고 문초를 했지만 차옥이 부인하자 근거가 없는 일로 돌아갔다. 이튿날 낭구만이 또다시 상소를 올렸다. 허견은 집에서 백두 친구들을 끌어모아 시골 은원하고 남의 집 유부녀를 겁탈하는 자입니다. 이 차옥의 사건은 허견의 아내 예형과 그와의 결의 형제인 예정이 증인이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젖혀놓고 허견과 이차옥만 불러 물어봤으니 진상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윤휴가 싸고 돌기 때문에 결국 무소가 된 것입니다. 윤휴는 아시다시피 바른 사람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나라에서 그 많은 소나무 수천 주를 베어다가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국법에 소나무 10주만 베어도 사제에 이른다고 했는데 법을 맡은 자가 이러니 어떻게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젊은 임금은 이 상소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즉시 형조판서 이관징을 불러 모든 사실을 밝혀내라고 명했다. 며칠 후 이관징은 임금께 모두가 거짓이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임금은 난구만이 묵은 지설로 남을 헛듣고 임금을 속인 것이라고 하여 자리에서 관직을 삭탈하고 기양을 보내고 말았다. 바로 이 무렵 의군이 일어나 승군과 합세해서 소현 세자의 손자 임창군을 추대해서 거의한다는 무명의 투서를 강화도의 개선 돈대를 쌓는 감독 이우가 병조판서 김석주의 손을 거쳐 조정으로 전달되었다. 이후 서인과 남인의 감정은 극도로 팽창되었다. 이때 허적과 사이가 좋지 않은 허목이 올린 상소를 임금이 보고 화를 내며 허목을 귀양 보냈다. 이처럼 숙종은 허적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그의 아들 허계는 방종하기가 날로 심해져서 주변에 적들이 많았다. 그래서 공경연하게 남의 집 분열을 겁탈하고 권례를 출입하고 무기를 대량으로 만든다는 것이 소문이 돌았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도 그를 탄핵하지 못했다. 이때 김석주가 드디어 직접 답전에 나아가 아뢰었다. 상감마마 허적은 늙은 간흉이요 그의 아들 허계는 젊은 역적이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훗날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여론을 살피시고 의심의 기출을 따라 그들의 생활 이면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임금은 비로소 허적 부자를 의심하여 별근직 이입신과 영장 박빈을 비밀리 불러서 복성군과 허적 사이의 사생활을 살피라고 명했다. 그들은 어느 날 새벽 서리를 받고 떨면서 복성군의 궁 행랑차를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는 궁비 앞으로 갔다. 그들은 손을 째며 말을 붙였는데 의외로 이곳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 손끝은 왜 그렇게 다쳤소? 바느질이 많아서 바늘에 찔린 것이 덧났답니다. 혼수 바느질을 했소? 무엇에 쓸 것인지 몰라도 금복 100벌을 한 개의 가위로 번떴답니다. 그리고 꼭 밤에만 짓는 거예요. 거의 끝난데도 또 몇백 벌을 만들지 모른다고 하니 바늘질이 걱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두 궁대감께서 하시나요? 아니에요. 어느 정성의 아드님이라나 그분께서 옷감을 가져오는데 꼭 밤에만 왔다가 돌아간답니다. 이 입시는 그날 아침 이것을 도맡은 김석주에게 낱낱이 고했다. 이날 영의정 허적의 집에선 조부 허잠이 충정공의 시호를 받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사당에 차례를 지내고 원근 친척과 친구들을 청해 잔치를 열게 되었다. 그런데 아침 후에 갑자기 비가 내려 잔치집은 엉망이 되었다. 그렇다고 연기할 수가 없어 그대로 진행했다. 우선 비를 막을 수 있는 차이를 궁에서 빌려서 쳐놓고 빈객들을 대접했다. 이때 임금은 비가 오는 날 잔치를 치르는 영의정 허적의 집 일을 생각하여 차이를 내주라고 했다. 그때 옆에 있던 내시가 아무 생각도 없이 벌써 빌려갔다고 아뢰었다. 젊은 임금은 자기 승낙도 없이 가져간 것에 기분이 나빴다. 그 순간 허적에게 대한 의심이 들었다. 이때 김석주가 급히 입고하여 이입신이 내탐한 정보를 아뢰었다. 그러자 임금은 곧장 무감을 허적의 집에 보내 빈객들을 조사케 했다. 이날 참석자는 종친인 복성군 형제요 서인우라는 오대인 이단상 김만기뿐 그 외에는 모두 남인의 재상들이었다. 그 중에서 훈련대장 육혁연이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감은 조사한 내용을 대궐로 들어가 보고하는 즉시 내시가 허적의 집으로 찾아와 왕명을 전하고 유혁연과 김만기에게 당장 입시하라고 전했다. 상감이 병조를 통하지 않고 직접 훈련 대장을 부르는 것은 나라에 병고가 있기 전에는 없는 일이다. 부제학 유명천이 벌떡 일어나 상공이 대궐로 들어가 무마하려고 하자 곧장 예골하였다. 이들은 내전 골문에 이르러 승지에게 아련할 것을 전하자 승지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지금 대할 이유가 없으니 그대로 물러가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집으로 돌아온 허적은 아들 허견을 불러 앉혀 최근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허적은 걱정으로 하루가 지났지만 대궐로부터는 어떤 처분도 내려오지 않았다. 한편 김석준은 자기 신복 정원노를 시켜서 상소를 올리게 했다. 허견은 유혁은 여경과 그 밖의 잔당들과 규합을 해 역모를 꾸며 장차 복성군을 추대하려는 것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며칠 내로 거사할 모양이니 속히 처분하시옵소서. 더 이상 임금은 참지 않았다. 허적이 가평 고을로 내려가 숨어버리고 황급히 가사를 전론하는데 돌련 의금부 나졸들이 집을 에워싸고 들어왔다. 허적이 의금부로 붙들려 간 뒤 허경과 복선군도 체포되었다. 임금은 7곳의 국문처를 만들고 그들을 엄중 공문한 결과 이번 여곡 사건의 주범이 되는 허적 부자 유혁연, 복선군, 윤휴, 민희, 오시수, 이태서 등은 처형시키고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기양 보내졌다. 이것이 경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경신대옥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김석주와 정원노는 역무를 고변했다며 그 공로로 보사훈을 받았다. 허적이 죽은 후 김수왕이 영의정을 맡자 좌우 영상과 육조 판사가 모두 서인이 임명되었다. 즉 남인들이 멸망하고 서인의 세력이 판을 쳤던 것이다. 숙종실록 이야기입니다. 숙종실록 개장의 숨은 비밀. 숙종 12년 1686년 5월 장씨는 쫓겨난 지 5년 만에 다시 입골하였다. 입골한 장씨는 이는 왕후를 몹시 미워했던 것이다. 숙종은 장씨에게 빠져 정사조차 팽개쳤다. 장씨는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조 판서 조사석이 이조 판서에 올랐다. 이것은 장씨의 힘이 작용했던 것이고 이듬해는 자신의 오빠 장희재에게 금군장이라는 벼슬을 하게 했다. 이미 장씨에게 빠져 이성을 잃은 숙종은 그녀에게 치선당이란 별당까지 지어주었다. 더구나 그녀가 제2고란 6개월 뒤인 12월에 장씨는 정이품 소위로 진봉되면서 군중의 안주인 행사를 했다. 숙종 13년 1687년 3월 인경 왕후의 아버지 김만기가 죽었고 7월엔 계비 인현 왕후의 아버지 민유 중이 병으로 죽었다. 더구나 영의정 김수황은 임금의 무절제한 행독을 가나다가 청풍 부사로 자천되었다가 사직했다. 숙종 14년 1688년 10월 28일 장소의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후일 조선 20대 왕 경종이다. 아들을 낳자 그녀의 콧대는 더욱 높아졌고 덩달아 그녀의 어머니인 윤씨까지 그랬다. 그래도 인년 왕후는 왕자 탄생을 축하하는 예물을 내렸다. 그러나 장소희는 오히려 냉소를 지었다. 왕자가 태어난 지 14일이 지날 무렵 장소의 어머니 윤씨가 옥교를 타고 궁궐로 들어오다가 금리 김만석과 박소일에게 제지를 당했다. 당시 국법엔
윤씨가 가마를 타고 대궐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가마를 빼앗긴 윤씨는 일부러 땅바닥에 뒹굴면서 대성통곡했다. 장소희는 숙종에게 통곡하며 이 일을 고했다. 이게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인삼이 든 보약을 먹으면 왕자 아기에게 해가 될까봐 중정께서 하사하신 약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이런 화가 미치는군요. 중정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숙종은 진노하여 금리 김만석과 박소희를 국문하면서 중전의 밀령을 받은 것을 자백하라며 고문했다. 결국 두 사람은 허위 자백을 하였고 그날 밤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다. 숙종은 인연 왕후에게 달려가 호통쳤다. 중전, 바른대로 말하시오. 왜 인삼이 든 약을 치선당에 내렸소? 그렇게 왕자를 해치고 싶었소? 전이청 제조 유영을 직접 불러 처방한 것입니다. 그럼 왜 문지기들을 교사하여 장소의 어미 윤씨를 치게 하였소? 인연 왕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다만 요녀 장소희에게 빠진 임금이 안타까웠다. 이번엔 숙종은 전의청 제조 유영을 고문하여 중경과 공무한 사실을 실토하라고 했다. 인연 왕후는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는 유영이 안타까웠다. 소문은 조정으로 순식간에 퍼졌다. 숙종 15년 1689년 정초 왕자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기 전에 장소의 송화로 원자로 책봉했다. 이때 서인들은 민비가 아직 23살로 젊은데 소들을 필요가 있겠냐며 반대했다. 그러나 숙종은 강경히 밀어붙여 5일 만에 왕자를 원자로 정하고 장소희를 희빈으로 승격시켰다. 그러자 노론 측의 영수 송시열이 송나라 철종의 예를 들어 왕자를 원자로 세우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라며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송시열을 비롯한 노론계 정치인들이 대거 유배되었다. 조정엔 남인들이 대거 등용되면서 주도권은 민왕과 이의징 등에게 넘어갔다. 이들은 기사 황곡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귀양을 가거나 파직되어 사사되었다. 또한 지난해 장희빈의 일로 기양을 갔다가 풀려났던 김만중도 다시 남해로 기양을 갔다. 그는 유배지에서 명작 구멍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진도로 유배 간 김수항에게 사약이 내려졌다. 이때 장희빈은 또다시 운명을 꾸며 입궁한 지 4년이 된 후궁 김기인을 모함하여 작호를 삭탈하고 사가로 추방했다. 인연 왕후의 생일날 그녀는 임금이 나타나지 않자 착잡한 심정이었다. 숙종은 정신때 영휘당 장희빈에게 갔다. 그러자 장희빈은 임금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했다. 전하 이대로 있다가는 소비는 제명해 죽지 못하겠사옵나이다. 무슨 일이 있느냐? 마마 저 뜰 밑에 피를 토하고 죽은 개를 보세요. 아니 도대체 왜 저 개가 왜 여기서 죽었단 말이냐. 중정께서 오늘 음식을 많이 보내셨다기에 살펴보았습니다. 먹이려다 왠지 섬뜩한 생각에 개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저렇게. 숙종이 분노하자 장희빈이 매달리면서 말리는 척했다. 오늘 중전마마 생신이옵니다. 그렇잖아도 신첩이 모함을 받고 있고 아침에 중전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숙종은 인연 왕후를 배출시키기 위해 장희빈의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중전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남인인 조정 대신들도 왕이 중전을 배출하려는 의도를 간파했다. 이때 승지 이기만이 부당하다고 간하자 숙종은 그를 파직시키고 중전을 폐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중전은 생일 다음 날인 4월 24일 배출되었다. 그러자
서인 측의 오두인과 박태보 등이 85명이 연서로서 왕비 폐출을 비난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자 화가 난 숙종은 그들을 잡아들여 낙형 달군 인도로 살을 찢는 형을 자행했다. 오두인과 박태보는 기양을 가다가 고문회중으로 죽었다. 이번엔 제주도로 기양을 간 83세의 우암 송시열을 제거하려고 마음먹었다. 결국 남인 세력에 의해 송시열은 그의 기사년 6월 국문을 받기 위해 한성으로 올라오던 중 정읍에서 사사되었다. 이로써 서인이 완전히 숙천된 기사 황국은 끝이 났다. 인현왕후는 안국동 별궁에서 근신하며 지냈다. 앞마당은 잡초가 우거져 폐옥이나 다름없었다. 장비는 지금까지 인현왕후의 동정을 염탐해 왔는데 그녀는 인현왕후를 죽이지 않고서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인현왕후는 우연하게 집으로 들어온 큰 개를 길렀다. 그러던 중 새끼 3마리를 낳아 모두 4마리가 되었다. 모두 송아지만큼씩 자라고 사나운 맹견이 되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시해하려고 여러 차례 자객을 보냈지만 번번이 개들에게 들켜 실패했다. 장비의 오빠 장희재는 대골 같은 집을 짓고 망나니 짓을 일삼았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일세. 철을 잊은 호랑나비 오락가락 논이 어르니 제철 가면 어이 놀까 제철 가면 어이 놀까. 장희자가 생각해보니 미나리는 민씨고 장다리는 장비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게다가 호랑나비란 임금을 일컫는 것이고 철을 잊은 임금이 장비에게 빠졌다가 제철이 지나면 어쩔 것이냐는 노래였다. 그 노래를 한 아이가 선창하면 다른 아이들이 따라 불렀다. 장희자는 아이들을 붙잡아 캐묻고는 죽였다. 그리고는 아이의 아버지를 잡아들여 문초했다. 네 이놈, 너는 무엇 때문에 이런 회개한 동료를 만들어 민심을 동요시키느냐. 그러자 지독한 형벌의 아이의 아버지는 죽었다. 이 소문이 장안에 퍼지면서 백성들은 분개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동료를 더욱 확산시켰다. 마침내 군중의 나인들까지 이 동료를 흥얼거렸다. 그러자 장비는 숙종에게 동료에 대해 아뢰었다. 숙종은 장희재에게 종용사 직책을 내렸다. 그리고 패비 민씨가 사는 곳에는 누구든 허가 없이 출입을 엄금한다는 방이 나붙었다. 이때 장희재를 종용사로 삼아 동료를 부르는 자들을 속속 잡아들였다. 숙종 19년 1693년 봄 숙종이 중궁전에 들자 장비는 무릎에 재우던 6살짜리 세자를 방바닥에 내던지며 도끼를 품고 앙탈했다. 그것은 인현 왕후에게 사약을 내려 세자로 하여금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숙종은 그녀가 세자를 내던지자 화가 머리까지 났다.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그날부터 숙종은 점점 자신의 과거를 잊으면서 이성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백성들이 자주 드나드는 술집으로 미행을 나갔다가 얼마 후 임금은 한밤중에 군중을 미행했다. 어느 한 곳을 다나다랐을 때 창에 불빛이 환하고 주문 소리가 들려왔다. 창 틈으로 들여다 보았는데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패비 민씨가 화살을 맞은 자리마다 악창이 나게 해 주십시오. 비나이다. 벽에는 패비 민씨 초상화가 붙여 있었고 여러 명의 무당들이 춤을 추며 활을 쏘고 있었다. 화살은 그림의 눈, 목, 가슴, 아랫배 등에 꽂혔고 옆에서는 장님이 경문을 읽고 있었다. 숙종은 교만 방잔 장비의 행동임을 완전히 알았다. 그런 후 4월 23일 숙종은 심야에 공중을 거닐다가 불이 켜진 궁녀방을 엿보았다. 젊은 무소리 채씨가
패비 민씨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원을 드리고 있었다. 그것을 숙종에게 들키는 것이다. 그녀는 민비가 배출된 뒤 해마다 생일날이 되면 방에서 몰래 음식을 차려놓고 축원을 드렸던 것이다. 이런 일을 중재에 처했을 임금이었지만은 무수리를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후회스러워졌다. 벽에 걸린 옛 중전의 옷에서 인자한 재치가 느껴졌고 갑자기 인현 왕후가 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숙종에게 겁에 질린 무수리는 방 아랫목에 주저앉아 있었다. 숙종은 인자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여봐라, 중전에게 올린 음식과 술이 먹고 싶구나. 무수리 채씨는 그날밤 숙종의 성운을 입어 숙종 20년 1694년 9월에 연인군을 낳았다. 이 아이가 바로 영조다. 그러나 영조를 낳기 전 채 무수리는 장비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장비는 파락하면서 외쳤다. 내 인연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내 뱃속의 아이가 상감의 아이라고 어서 바른 대로 말해라. 장비는 손수 인두로 채 무수리의 국부와 온몸을 마구 찢었다. 초죽음이 된 그녀를 장독으로 덮어 놓았다. 이것을 알아챈 임금은 다음날 즉시 예주에 명하여 채씨에게 종 사품 수건에 봉해졌으며 1699년을 거쳐 내명부 정일품인 숙빈으로 봉해졌다. 숙종 20년 1694년 3월 노론계의 김춘택과 소론계의 한중혁 등이 패비 민씨의 복위 운동을 벌였다. 그러자 권력을 잡고 있던 난민 민왕과 이의징은 김추택과 패비 복위 운동의 관련자 수십 명을 옥에 가두고 온갖 고문을 가한 뒤 숙종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장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숙종은 도리어 미남을 기양을 보내 사사시켰다. 그리고 곤대온, 목내선, 김덕원 등을 유배시킨 후 소론계의 난구만, 박세채, 운지완 등을 등용했다. 이번 일로 인해 고문을 자행한 창국 대신들도 모두 처벌되었으며 장비 옥바 장예이제까지 옥에 가두었다. 마침내 4월 숙종은 안국동의 패비 민씨를 포기한 후 소궁의 경북 땅으로 옮기라고 명했다. 그런 후 장비를 희빈으로 강등시켰다. 이렇게 남인의 세력이 추측된 사건을 갑술옥사라고 한다. 장희빈은 치선당으로 옮겨갔고 같은 해 9월에 채수건이 옥동자를 낳았다. 그 후 내명부 정일품 숙빈이 되었다. 복이 된 인현 왕후는 원래 몸이 허약했는데 5년간의 어려운 생활 탓으로 시름시름 앓았다. 숙종 22년 1696년 장희빈이 낳은 세자 균이 9세가 되자 11살이 된 청송 심씨 시모의 딸을 세자 빈으로 맞았다. 인현 황후는 임금을 설득시켜 치선당의 장희빈에게도 배려토록 하였다. 세자 내외가 인사를 하려고 할 때 장희빈은 패백상을 뒤엎었다. 숙종 26년 1700년 봄 인현 왕후가 황궁한 지도 벌써 6년이 흘렀다. 그러나 잔병을 앓아오다가 병세가 점점 악화되었다. 그러자 장희빈은 악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인현 왕후가 죽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자신이 왕비로 포기할 환상에 젖어 있었다. 왕비의 환우가 지속되자 의약청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치료했다. 그 덕분에 병환이 조금 회복되어 일어났다. 이때 채숙빈은 입맛을 당기게 하기 위해 게장을 상에 올렸다. 다행스럽게도 중전의 군미를 돕고 주었다. 그러나 채숙빈은 햇 게장을 구하라고 시녀들에게 시켰다. 이것이 치선당까지 알려졌다. 장희빈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추석 전날 중전은 채숙빈의 노고를 치하하며
맛있게 게장을 머금은 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묘는 경기도 덕양구 용두동 소능 능력의 명릉에 있다. 숙종실록 간추린 야사 인현왕후의 정. 숙종은 중전이 아닌 소의 장씨에게 왕자 균 경종을 얻었다. 1689년 숙종 15년 정월 왕자 균을 원자로 봉하고 소의 장씨는 희빈에 오른다. 이때 세자 책봉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송실은 유배되어 사사 임금이 독약을 내려 자결하게 함 되었고 나머지 서인들 역시 유배되면서 곤대원 등 남인이 정권을 잡았다. 남인의 상소로 인해 같은 해 5월 숙종이 인현왕후 민씨를 배출시키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승격시켰다. 그러자 서인 박태보 등이 80명이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형벌을 받았다. 이렇듯 인현왕후 민씨 일족과 그 일파가 전멸되고 장희빈은 왕비로 책봉되었다. 덕분에 그녀의 아버지가 장현을 옥산 부원군에, 어머니 윤씨를 파평 부부인으로 봉했다. 시정잡배 출신 그녀의 오빠 장희자는 어영대장이 되었다. 숙종은 장씨의 말이라면 듣지 않는 말이 없었다. 이름은 임금이지만은 호사비에 불과했다. 1694년 숙종 20년 서인 김춘택 등이 또다시 인현왕후의 복위 운동을 일으켰다. 숙종은 인현왕후의 폐출을 회한 나머지 남인을 몰아내고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킨다. 이때 인현왕후 나이는 28세였고 임금은 34세였다. 이때 장씨는 자연적으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그렇지만 장희빈이란 예전 자코를 그대로 사용했고 조그만 초가집에서 처량한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장희빈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오히려 민비에 대한 미안함과 자기 죄과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또 민중정과 최숙빈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민비는 황궁한 지 어느덧 8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장병이 생겨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병사가 호전되어 기동을 하자 최숙빈이 구미를 도도드린다고 어렵사리 게젖을 구해 갖다가 바쳤다. 최숙빈 게장이 유난히 달구나 맛 좋은 게장은 난생 처음 먹어보네. 최숙빈은 왕비의 말에 너무 기뻐 사람을 시켜 싱싱한 게젖이 삭는 대로 들여오라고 했다. 그런데 왕비는 새로 가지고 온 게젖을 먹고 벼랑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다가 두어 시간 후 왕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자 임금을 비롯해 모든 주권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최숙빈 또한 게장이 의심스러워 맛을 봤다. 죽기 전 왕비의 말처럼 게장의 단맛이 이상스러웠다. 어느 누가 틀림없이 게장 속에 꿀을 넣었던 것이다. 최숙빈은 곧바로 게장이 군중에까지 들어오게 된 과정을 조사했다. 이 게장을 수락관에서 편전까지 김나인이 올렸는데 편전에서 최숙빈이 몸소 미음상을 만들어 김나인에게 시켜 올렸던 것이다. 최숙빈은 곧 김나인을 가두어 놓고 임금에게 아뢰었다. 임금은 즉시 침국을 시작했다. 금부 나장이 곤장을 때리자 순순히 자박했다. 김나인은 장희빈의 사주를 받아 음식의 금기를 이용했던 것이다. 임금은 곧바로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다. 이때 장희빈은 사약을 받아놓고 나인을 골내로 보내어 죽기 전에 세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세자가 애걸복걸하자 늙은 내시와 함께
장희빈에게 세자를 보냈다. 세자는 장희빈을 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달려들어 통곡했다. 그러나 정신이 나간 장희빈은 손살같이 세자의 급소를 잡은 후에 죽으라며 아래로 당겼다. 세자가 비병을 지르며 기절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 장희빈을 떼어놓았다. 세자 일행이 돌아가자 장희빈은 약사발을 내동댕이 친 후 대청 마루에 줄을 메어 자살했다. 세자는 차차 기운을 차리고 기동했지만 급소를 다친 상처 때문에 걸음걸이가 내시처럼 되었다. 그 이듬해 9월 30일 인연 왕位 상이 끝나자 대신들은 임금에게 다시 왕비 간택을 구했다. 이때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어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외척과 당파 싸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낀 임금은 이들과 상관없는 곳에서 왕비를 찾았다. 임금은 경주 김씨 김주신의 16세의 딸을 왕비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인원 김씨였다. 김주신은 친척들이 소론이었지만 어떠한 당색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그를 간택했던 것이다. 숙종실록 제19대 임금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